안녕하세요. 영화 공동정범의 감독 김일란, 이혁상입니다. 경찰 특공대원의 시선으로 용산 참사를 재구성했던 두 개문의 후속작 공동정범이 드디어 1월 25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막로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공동정범은 한편의 심리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긴장감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용산 참사의 주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 영화를 꼭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9년이 흐른 용산 참사. 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까운 상영관을 찾아주세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조선일보는 오늘 김윤옥 여사를 보좌했던 전직 청와대 행정관 장모 씨가 지난 주말 김희중 전 실장과 대질신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장 씨가 화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가 나 인간 취급이라도 언제 했더냐면서 10만 달러를 언제 건네줬느냐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단 겁니다. 장 씨는 취임 전부터 이 전 대통령 집 살림을 도운 인물로 임기 중엔 청와대 관저에서 근무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김 전 실장이 이런 장 씨에게 미안하다고 여러 번 사과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JTBC 취재진에 기사 중 사실인 건 대질신문이 있었다는 것 하나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 씨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앉아만 있었다면서 기사를 보고 분노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나를 인격적으로 깎아내려 신뢰성을 낮추려는 의도라면서 이런 행태가 저쪽의 그릇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저쪽은 이 전 대통령 측을 칭한 걸로 보입니다. 보도된 대질신문 내용은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최근 주장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사에 언급된 장 씨는 김 전 실장이 특활비를 건넸다고 지목한 여성 행정관과는 아예 다른 사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군 기무부대원 600여 명이 한파 속에 현충원 마당에 섰습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마음을 씻는다는 새심수에 줄줄이 손을 씻었습니다.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부대로 흐르는 샘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과오를 씻어내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이른바 기무사의 다짐도 선포했습니다. 기무사의 정치 개입 역사는 뿌리 깊습니다. 가깝게는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부대 스파르타 조직을 운용했고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같은 민간인 사찰 전력도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멀게는 90년대 초반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이 바뀐 것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기무사는 이달 초 사찰로 변질한 군사 인물정보 수집 업무를 없애고 감청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군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조직은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어서 정권과 결탁했던 게 아닙니다. 있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찬물에 손 씻으며 한 약속을 기무사가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아침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북측 선발 점검단 일행 뒤로 흰색과 붉은색이 선명한 패딩 점퍼를 입은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따라 나옵니다. 각자 끌고 나온 커다란 가방과 장비들을 미니버스에 싣고 취재진을 지나 대형 버스에 오르는 동안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2시간 반을 달려 선수촌에 도착한 북한팀. 우리 선수들은 꽃다발로 맞이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을 인솔해온 박철호 감독은 오전 내내 아껴뒀던 소감을 말했습니다. 북한함이 이제 하나가 되어 유일팀으로 참가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과 북, 선수와 감독할 것 없이 한데 모여 기념 촬영을 하자 굳었던 선수들의 얼굴에도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 다음에 다시 이명박 소식 좀 전할까요? 테니스장?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볼게요. 지금 이명박이 가평에 별장이 있어요. 가평이 또 잣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잣 같은. 근데 실제로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제주도 강정 쪽에 엄청난 땅을 갖고 있고요. 이명박의 측근들이야. 자기 둘이 그걸 공동 소유하고 있어. 서로 못 팔게. 그럼 누구 거야? 진짜 정말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아는 사람만 하는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대출을 엮어가지고 서로 보증을 서도록. 그 예전부터 나왔던 사실 소문으로 떠났던 이야기잖아요.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4대강의 목적이 강을 파서 4대강의 항구를 만드는 거였고 그 항구를 만들려고 다른 예정 지역에 이명박이 각
각종 친인척 명의로 측근들 명의로 땅을 사놨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그중에 일단이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가평 별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나왔던 보도는 가평의 별장의 명의는 권영미 씨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권영미 씨는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알아. 근데 이명박이는 와가지고 들렀다가 테니스도 치고 근데 별장에 MB가 테니스장 만들어서 그 관리를 현대건설 직원이 관리를 했는데 소유주라고 돼 있는 이름은 권영미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다스 소유주라고 알려져 있었던 김대정 씨의 부인. 그리고 이 관리하는 관리인 급여 부분도 권 씨가 준 게 아니고 현대건설 측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그림을 크게 보면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수도 있거든. 왜 그렇게 많은 차명으로의 그게 필요했나? 보통 일반 기업인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노리고 하다 보니 재산 신고의 어떤 한계 그리고 왜 월급쟁이 사장으로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자기의 그 재산이 수천억 또는 뭐 조원대 이렇게 나온다면 대통령이 되게 힘들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차명으로 숨기는 이유는 그게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범죄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재산을. 그렇구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이 다스를 제외하면 자기가 어떤 기업을 일으켜 본 적은 없네요. 다스도 월급쟁이였지. 그러니까 사실 다스도 이명박이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 그렇죠. 왜 이래? 다스는 이상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스의 실소유주가 MB가 됐든 아니면은 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든 친인척 회사든지 간에 어쨌거나 MB는 평생 월급쟁이만 했는데 그 수조 원대의 재산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명이 아니면 오해받기 딱 좋다는 그 이야기는 맞는 것 같네요. 하여간 이 사람 테니스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렇게 좋아할까 테니스를? 테니스가 재밌습니다. 저도 해봐서는 아는데 이명박처럼 해보긴 했는데 테니스 지금 우리 마차님도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패션? 사르포바처럼 정말 또 장비를 다 구입했죠. 원피스와 짧은 치마? 지금 맞지가 않아서 테니스를 못해요. 이 테니스 관련해서는 이제 이명박이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선수가 젊은 선수가 지금 4강에 올라갔잖아요. 네, 정현 선수가 4강에 올라갔는데 그거를 빗대 가지고 뭐 축하한다느니 자기도 테니스를 치니까 그러면서 뭐 평창 올림픽이었잖아요. 이런 막말들을 또 쏟아내고 있는데 이 정현 선수가 이렇게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한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안민석 위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현 선수가 눈이 나빴는데 예전에는 학생 때는 그냥 난신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안민석 위원이 안타까워 가지고 이 안경 쓰고 테니스 치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그 수소문에서 주위에서 안경 전문으로 눈에 관련된 사람 일하는 사람한테 데려가 보니까 고도근 씨였더라. 그래서 이 정현 선수한테 딱 맞는 안경을 안민석이 처음에 그걸 아예 맞춤 제작을 해줬대요. 그래서 정현 선수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숟가락 얹자고 가만히 있는데 지가 뭔데 걷다 대고 누가 그런 거예요? 피의자가 됐는데 이명박이 뭐 정현 선수 축하한다느니 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미치겠네. 저 피의자로 다 불려갈 날이 얼마 안 나오는데 이렇게 까불까요? 태어난 척 하는 거겠죠. 같은 테니스 동호인으로서 뭐 숟가락 그렇죠. 한번 얹어보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진짜. 그러니까 이명박은 지금 강정도 그렇고 가평도 그렇고 사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사건이 크게 나면은 수사하는 역할을 다 언론들이 하거든요. 단독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계속 뭔가를 조사를 해내는데 사실상 이명박은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한 달,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털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명박의 웬만한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은 비리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끄집어져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의 심리로 속에 들어가 보면 벌벌벌 떨고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래도 아직도 성이 안 찹니다. 이게 대포 카메라 들고 산에 숨어서 다 포위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그 플레이를 왜 안 할까요, 언론들이? 그럴 줄 알고 이명박이 다시 사저로 돌아갈 때 담장을 엄청 높여놨어요. 지가 한 게 있으니까. 이명박 사저 앞에 한번 가보세요. 그 담장이 거의 궁궐 수준이에요. 그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야. 이번에 그 이상득 집 압수수색 할 때 보면은 이상득이 사진으로 비춰요. 창문 안에 이렇게 그렇죠. 침통한 표정이라고 비치는데 그건 쇼일 가능성이 높아 내가 봤을 때. 보여주기 한 거죠. 보여주기 한 거지. 그 드론도 요즘 잘 만들어져 있는데. 못 띄워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담장만 넘으면 되잖아요. 언론사들 중에 기자들 중에 그래도 이명박을 24시간 한 달 정도를 감시하고 싶어하는 기자들이 있으면 정말 주위에서 그 사다리차, 이사용 사다리차 제공해 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 뭐 얼마든지 담장 넘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행태가 사실은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취재 행태는 어떨 때 필요하냐면 이명박이 칩거를 해서 한 반년 동안 전혀 나오질 않아 언론상에. 그럴 때 한번 찍어대는 의미가 있지. 이명박 지가 자발적으로 사무실까지 나와가지고 대책회의 하고 물어보면 답이 나온답니까? 왜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하다가 또 나한테 다 물어달라고 하고 지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이 뭐 그렇게 뒤지는 것보다 요즘 나오는 기사들처럼 숨겨진 땅이 어딘지 제보 받으면 되거든요. 제보 받으면 왜 이거 다 이번에 사건들이 다 제보로 일어난 거예요. 네. 제보로 이명박이가 여름에 가평 별장에 왔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면서 자기한테 인사를 하더래. 부동산 같은 거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이게 집이 누구 땅인지 떼보면 알잖아. 네. 이름이. 이름은 권영미로 돼 있는데 권영미는 한 번도 나타난 걸 본 적이 없는데 가끔씩 여름이나 이럴 때 이명박이 나타났다. 그런 것들을 언론사에 제보하면 언론들이 그걸 취재를 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명박의 재산을 써내는 거죠. 근데 이게 인터뷰의 내용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권영미가 최근 7, 8년 동안에 안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2010년에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집안 자체에서 어느 정도 그 다스 주식으로 물납으로 하고 난 후에 집안 전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름과 바지 사장으로만 써먹고 버려진 것. 이명박이 주변 인물들이 지금에 와서 검찰에 불려가면 한결같이들 다 그렇게 입을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서 다 풀어버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명박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관리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이명박을 위해서 내가 총알바지를 해주겠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다 부는 거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명박 같은 자가 위험한 건 이명박이 해먹으면은 예를 들어 밑에 있는 원세훈한테 나는 해먹는데 너는 해먹지 마를 할 수가 없어요. 상납 구조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도 내가 얼마를 먹으면 그보다 더 많은 건 이명박이 먹어줘야 돼. 그래 자기가 자리 보존을 하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썩어버리는데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뭐 이명박 그 밑에 청와대에 있던 몇 명, 뭐 국정원 원세훈 밑에 몇 명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국가라는 구조 속에는 지금 수백 개의 공기업도 존재하고요. 국가기관도 존재하고 국정원은 이제 특수활동비 같은 게 밖으로 드러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를 빼서 써먹은 거지만 하다못해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야권의 인사들 당시 이 사람들을 뒷조사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간첩 잡으려고 대북 공작금이야 이게. 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으로 간첩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내에서 대북 공작금이라고 배당돼 있는 그 돈을 빼돌려가지고 그렇게 정치인들 사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문제잖아요. 네.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가 안보에 써야 될 돈을 갖다 쓰면 이거는 법적으로 뭐가 해당될 수 있죠? 내란죄? 내란죄죠. 내란죄. 네. 반역죄이기도 하고 내란죄이기도 하고. 뭐 거기까지 안 가도요. 사실은 이제 뭐 따지긴 애매하기는 한데 이건 그냥 공금횡령 뭐 더하기 뭐 이런 것만 해도 거의 뭐 평생 살아야 되는 상황들이죠. 사실은 내란죄고 따져서 죽일 필요도 없어요. 죽이면 안 돼요. 굉장히 네. 그냥 오래 살리는 게 오래오래 살도록 건강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슬기로운 감방생활처럼 네. 이명박을 위해서 테니스 하나 만들어줘.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하우스에다가 박근혜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한 200년 살 수 있도록 절대 죽이면 안 돼요. 살려놔서 이게 우리나라가 자기가 갇혀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걸 봐야 돼요. 원세훈의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서 3차장 산하의 방첩국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다는 뭐 이런 혐의인데요. 우리가 빡치는 게 그거잖아요. 작전명이 포청천이야. 포청천은 부패한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단죄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가장 부패한 놈이 그 작전명을 포청천이라고 하고 있어. 작두를 대령하라. 개작도. 이 포청천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불현듯이 머리를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아, 대법원 사찰, 법관들 사찰한 게 원세훈 맞나 보다. 포청천의 이미지는 판사의 이미지잖아요. 진짜 엉망 이런 엉망도 개엉망이 없는 거죠. 국정원도 사찰하고 법원도 법원 내부적으로 행정처에서 판사들을 또 다시 사찰하고 분류하고 보고서 올리고 예, 리스트 만들어 놓고 이게 각 부처마다 모든 공공기관마다 다 있었다고 지금 짐작되잖아요. 그 심지어는 국가기록원 거기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기록원장 하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있었다고. 박근혜 시절의 블랙리스트는 그거는 그냥 맛배기였대요. 이명박 시절의 블랙리스트는 감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더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청천 작전이라는 이 국정원이 이게 그 불법으로 자금 유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작전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핸드폰 통화 자체가 감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미행을 했다고 하죠. 미행 감시. 이게 기본적인 업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감시의 대상자가 되는 타겟에 이메일
입수해가지고 이메일을 중심으로 해킹 시도를 꾸준하게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털리면 모든 계정을 싸그리 다 긁어가지고 샅샅이 조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핸드폰, 이메일 뭐 안 열어본 게 없다고 해요. 근데 왜 우리가 RCS 사건 같은 거를 우리가 경험해 보고 네. 실제로 저도 인터뷰이들 중에서 내 핸드폰이 내 의지와 상관없게 뭔가 삭제되고 그러더라는 걸 이야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짓거리들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간첩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쓸 수는 있지. 간첩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민간인 보통의 피해자들이에요.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을 국정원이 RCS 같은 걸로 들여다보면서 갑자기 마차님 들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할까요? 네. 그 유우성 씨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변호사들하고 그 미팅을 하면서 책상 위에 핸드폰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핸드폰이 갑자기 켜지면서 사진 폴더가 열리더니 사진이 막 지 혼자서요? 갑자기? 네, 혼자서 돌아가더니 갑자기 특정 사진을 탁탁탁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우기 시작하니까 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딱 잡고 버튼을 막 눌렀는데 버튼이 안 먹혔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잠시 있다가 핸드폰은 이제 작동이 되면서 껐는데 그 후로 이제 무서워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보내자, 국회로 보내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 새벽 4시에 핸드폰이 띠리리 울리면서 업데이트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업데이트 하라고 온 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잠결에 자기는 항상 그때 예민한 시기여서 그런 작은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 업데이트를 누르고 자고 일어났더니 핸드폰이 완전히 빈 깡통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포맷이 돼 있다. 그런 게 초기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그 후에 그 핸드폰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게 너무 강력한 프로그램을 써서 알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 분들한테 저도 들은 얘기예요. 카톡 메시지 이런 걸 이제 갖고 다니잖아요.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같은 거를. 근데 어느 날 유가족 중에 한 분이세요. 실제로 지워지는 걸 직접 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빅브라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명박은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라를 집권함에 있어가지고 국정원이라는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 초법적인 건 다 했다고 보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 개표 조작이든 뭐든 간에 이 전자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활용하되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 공작금을 갖다가 뭐 야권의 인사들 사찰하는데 그 돈을 갖다 써버릴 정도로 정권 유지를 해야 되고 정권 유지를 할 때 내가 뭔가 비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리를 누군가 알아채거나 거기에 대해서 감시하거나 하는 구조들은 다 국정원이 맡아서 왜? 얘들은 간첩이니까. 그 구조를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돌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드로이드 폰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작동되는 보안 프로그램의 가장 최종적인 승인권자가 국정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래서 저는 그 PC에 설치하는 보안 프로그램 있죠. 그것도 안랩 같은 거 안 쓰거든요. 외국 거를 굳이 이렇게 다운받아서 쓰는데 이게 보안이라는 그 전체적인 그 설계 시스템을 대한민국에서는 국정원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불안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보안을 설계하고 이 시장에서 이렇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계속 국정원이 그 권한을 안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독재를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독재가 아닌 것처럼 문민 독재가 가능한지를 샘플로 보여줬던 인물이에요. 이명박은.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국정원을 동원하고 디지털의 기술력도 동원하고 그래서 자기가 해먹을 대로 다 해먹지만 그걸 막아주는 건 국가정보기관이 해주고. 근데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건 돈의 중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정도 있으면 충분히 노후를 보장받고 살 수 있거든. 이시영한테서 조금만 띄워주면 되거든. 근데 뭐 그냥 우리가 지금 최근에 위법성만 갖고 이야기하지만 자원외교 방산비 4대강에서 띵가 먹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싶으면은 상상하기도 싫어요. 제가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했어? 지금까지 부자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게 어디서 주워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돈에 대한 중독이라는 게 일종의 권력욕이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니까. 나의 계획이 정확하게 실행되고 실행된 계획에 의해서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이 전체 과정을 한번 맛보면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돈은 진짜 숫자잖아요. 사실은 숫자야. 내가 다 만지는 것도 아니야. 내가 내 자산이 5천억이야. 근데 이 사람은 2,500억짜리를 알러보는 거야. 내 반밖에 안 되는 새끼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놈이잖아. 그게 돈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재용이나 이건희의 어떤 그런 욕심, 그 욕망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내 재산이 8조 원이든 10조 원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어차피 다 못 쓰고 죽을 거잖아. 근데 그거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지금 사람도 못 죽게 만들고.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3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내내 날씨가 엄청나게 춥네요. 그 추위를 뚫고 오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따뜻한가요? 이상희 공동대표님. 네, 맞습니다. 제주도에 제가 방금 비행기 타고 올라왔는데요. 제주도 공항에서 딱 보니까 0도에서 1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서울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마이너스 11도. 그러니까 12도 차이가 난 겁니다. 12도.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21도. 네. 기온차 적응이 잘 안 되시겠네요. 시차 적응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도리를 가방에 넣어왔다가 서울공항에 내리자마자 목도리를 맸죠. 그러시군요. 무지 추워요. 그렇군요. 서울보다 더 추운 쪽에 살고 계시는 분 있죠. 일산에서 오신 복지껏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일산 더 춥죠, 서울보다. 예, 그리고 바람이 확실히 차네요. 네. 북쪽이라서. 그렇군요. 극과 극을 지금 우리가 비교하셨고요. 예. 서울에 살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네, 퀴즈맨 서정훈. 반갑습니다. 저는 뭐 젊어서 그런지 그렇게 추운지 모르겠네요. 얄미워. 피부가 고와요. 오늘 보니까. 저 지난주에 그리고 참 저희 이상희 대표님이 KBS 공감 토론에 출연하셨는데 배신자라고 안 하시나요? 그거는 같은 시간에 방송이 있을 때 지상파를 먼저 나가면 배신자인 거고요. 방송 시간이 다른데 왜 배신자예요? 우리의 확장이지. 비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여기를 빠지고 다른 데 출연하면 배신자. 그렇죠. 네. 그때 여기 출연하고 바로 KBS로 갔잖아. 그죠? 우리의 확장이죠, 확장. 그럼요. 네. 지상파 정도는 가볍게 나가서 그냥 입 좀 털어드려도 그쪽에 계시는 원래 있던 분들이 그냥 말 못하는 수준? 뭐 이런 거지 뭐. 제가 이 칼럼 홍보를 위해서 이제 여러 군데 카톡도 보내고 막 그러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사진을 찍어갖고. 자동차 시동 안 걸린다고 사진을 딱 찍어 보냈는데 대표님 생각났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사진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자동차 배터리에 이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아직 이거였어요. 오늘 한 건 했네. 저도 굉장히 웃겨서 많이 웃었어요. 그 퀴즈맨의 쓰임새. 아주 좋아요. 대단합니다. 방송 시작 전에 분위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훨씬 방송이 잘 나오거든요. 예. 퀴즈맨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퀴즈맨의 본업으로 돌아가시죠. 네. 퀴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좀 중요한 이슈를 다뤘어요. 인천공항의 그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거든요. 요거 83회 이 칼럼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카드 뉴스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만들고 있으니까요. 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많이 유튜브에서 이 칼럼 카드 뉴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문제. 다음 아동수당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 2번 매달 10만 원씩 지급, 3번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과 별도로 추가로 지원받는다. 4번 아동의 해당 연령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모두에게가 아니라 10%는 제외하고 지급하게 됐는데요. 지금 복지부에서는 이걸 갖다 이제 100% 지급하는 걸로 바꾸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 다음 설명하는 정부 부처는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7월 26일자로 신설된 중앙행정조직으로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외청인 중소기업청을 격상시켜 설치되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의 1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청을 거의 그대로 토대 삼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 양성,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기능을 흡수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진흥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흡수했다. 다만 중견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겼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정부 부처는 무엇일까요? 1번 산업자원부, 2번 중소기업 벤처부, 3번 초당순두부, 4번 적폐세력 살생부. 적폐세력 살생부래. 괜찮지 않나요? 듣는 분들은 엄청 웃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웃겨요. 알겠고요. 좋은 퀴즈 감사합니다. 이 추위를 녹이는 아주 훈훈한 퀴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1월 9일 날도 했었어요.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부분. 말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개념만 파악하면 굉장히 어쩌면 어떤 머릿속의 패러다임만 바꾸면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에 대한 표현이기도 저는 하다고 생각해요. 소득 주도 성장. 근데 이 전주 청년 일자리에 대한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내용의 방송, 어떤 반향이 굉장히 컸던 방송이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제 기존에 새해가 되면 업무 보고하죠. 예. 근데 보통 이제 업무 보고를 대통령이 받는 게 주된 거였는데 부처별로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테마별로 파트별로 총리가 그 업무 보고를 받는 뭐 그런 형태로 좀 바뀌어 있죠. 올해부터. 자, 그런 내용들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이번 정부 업무 보고는 본래 이제 예전까지는 가끔씩 그렇게 통합해서 하는 적도 있었긴 하지만은 개별 부처들이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일상적이었고, 또 어떤 전반적인 그 부처의 업무 내용을 이제 보고하는 그런 것이 중심이었다면, 첫째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가 주관해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런 게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개별 부처가 아니고 관련 부처들이 합동으로 했다라는 것이 또 특징이고, 세 번째는 이것이 어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하는 일상적인 모든 활동을 다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제와 관련된 업무 보고를 해서 대통령 국정과제를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총리실 주제 업무 보고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것을 위해서 각 부처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잘 아시는 대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실제로 일자리 나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걸 보고했고요. 보건복지부는 실질적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이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이런 형태로 이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보고했고, 농림부는 이제 농산촌에서 33,000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 또 해수부는 개별 어촌 가정들의 연간 소득을 5천만 원 이상으로 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대통령의 그 국정과제인 소득주도 성장과 실질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 부처들이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수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거의 받아주지 않았다는 게 좀 너무 섭섭하고요. 사실은 뭐 현송월 방남 부분도 중요하고 또 야당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인데, 그런 부분을 뭐 등한시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보도를 안 해버리는 이런 정도까지 간 것은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전면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느낄 정도입니다. 자극적인 보도거리만 갖고 이야기 계속하지. 실질적인 거는 뭐 정리라도 좀 해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저는 특별히 웬만한 채널들의 뉴스를 다 제목만으로 스크립 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근데 그거 보도는 언론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새날의 중요성이 이런 의미에서 점점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소득 주도 성장 이 아젠다만 갖고도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그래서 뭐 각 부처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업무 보고를 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부처가 탄생해서 장관을 임명하기까지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바로 그 중소벤처기업부요. 거기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시행하려고 하는 일자리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2018년도 경제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저희들이 제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중소기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 격차가 너무 커져 있어서 이것이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죠. 소득자들 간에 또 심각한 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좋아져야 된다. 좋은 일자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청년들이 지금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것도 대기업만 다들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다. 실제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남아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그 일자리는 안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중소기업의 문제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했고 지적했고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활약상, 예견되는 활약상, 이것을 우리가 그들의 업무 보고를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때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추진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중소기업이 뭐 왜 중요한지는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지금까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으로 격화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정책이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벌 대기업들은 굳이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미 상당히 잘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데 고용에 있어서 기업 숫자는 이제 1%밖에 안 되지만은 대기업은 고용은 한 12% 정도 194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중견기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기업 숫자로서는 25%인 중소기업에는 401만 명, 또 전체 기업 숫자 중에 63%인 그 소기업에는 1000만 명, 합쳐서 중소기업 하면 기업 숫자로도 88%이고 99%이죠. 기업 숫자로 99%이고 고용에서는 1,400만 명인 88%가 고용돼 있어서 1,400만 명의 고용을 어떤 식으로 그 개선할 것인지가 사실은 그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988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9988이 뭐예요? 99세까지 88하게 산다. 이것도 9988인데 중소기업 일자리를 생각하면 9988이죠.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숫자의 99%를 차지하고 또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9988입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 일자리가 그야말로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한 55%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대기업 임금의 3분의 1에 불과한 이런 열악한 현실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파생되고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청년 소득과 청년 일자리, 청년 부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하느냐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잠깐 인용을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첫째는 급여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소위 말해서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못 가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사내 복지가 대기업에 비해서 너무나 힘겹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연봉으로 치면 1,000만 내지 2천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그 중소기업은 앞으로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있어봤자 그 몸만 팔고 고생만 하고 앞으로 보장이 안 되니까 못 간다 이런 것인데, 바로 여기에 중소기업 벤처부가 해야 될 일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첫째, 중소기업들의 급여 수준을 높여주는 거. 그리고 이제 사내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거는 사실은 개별 기업별로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보편적 복지 이런 것으로 커버를 해준다면, 세 번째, 중소기업들에게 미래를 만들어주는 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손해가 아니게 만들어주는 이런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이 중소기업 벤처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런 테마에 잘 맞추어서 정부 업무보고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 정책을 뭐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자리 중심으로 그 정책의 방향을 전면 개편한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알면 놀라실 건데요. 거의 한 20년 동안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돈이 연간 평균 5조 원 수준이었다는 거죠. 10년이면 50조 원이거든요. 20년이면 100조 원이 중소기업에 지원이 돼 있는데, 이 중소기업청 일대 중소기업 중앙회도 있고 중소기업청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있었지만은 여기서 하는 주 사업이 이 돈 어떻게 나눠줄 건가입니다. 왜냐면 그 이권도 있고 또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이것도 그냥 지원도 아니고 그 융자 형태로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망해야 될 중소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연명해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중소기업이 사업을 잘하고 돈을 벌기보다는 땅값 오르는 거로 돈을 벌려고 그냥 버티면서 그 지원 자금이나 받아 챙기는 이런 형태의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는데, 이번에 가장 혁신적인 차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나 목표를, 정부 지원의 목표를 중소기업을 연명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겠다. 이런 것으로 아주 바꿔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네요. 혁명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하는 지금 현재는 37개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5조 8천억이라는 이 지원 사업들의 평가의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기술성 30%, 사업성이 얼마나 있냐 40%, 경영능력이 얼마나 있냐 30%, 이렇게 해서 100%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지원했는데, 기술성 30%는 그대로 두되 사업성은 10% 깎았고 그 40%가 아니고 30%를 낮추고 경영능력도 10% 깎아서 20%를 낮추고, 대신에 그렇게 만들어진 20%를 일자리 관련 평가로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 경우에 당신들이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기업들에게 이 5조 8천억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돈을 더 들이지 않아도 같은 돈을 지원해도 지원받는 기업이 달라지고 지원받는 기업들의 역할도 달라지는 이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내실 있게 하는, 소위 말해서 돈을 더 안 들이지만은 효과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전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울러서는 모태펀드요?
예. 그게 뭐예요? 여러분 모태펀드 하면 익숙지 않은 분도 많이 있을 건데요. 최근 우리나라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이 많이 생긴 거 보셨죠? 꽤 이제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그 멀티플렉스라 해가지고 스크린이 굉장히 많은 극장들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또 영화를 배포하는 사업자들이 주문 형태로 영화를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은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자금을, 정부가 출연 자금을 모태로 해가지고 민간 자금들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위 말해서 시드 마니를 국가가 이제 풀어주는 게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펀드라는 게 정부 출연을 자금을 가지고 이제 보통 최소한 10배 이상 민간 자금이 매칭돼서 올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평가해주고 해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혁신모험펀드라고 해서 하이리스크 부분에만 따로 하는 펀드를 2조 6천억을 포함해가지고 2022년까지 10조 원의 모태펀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 말은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민간자금까지 포함해서 100조 원 이상을 2020년까지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부가 그 중심이 돼가지고 일단 펀드를 만들고 거기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요걸 방지하겠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기술이 있는데도 망하는 부분 중에서 이제 재벌 대기업들의 갑질 때문에 망하는 부분은 뒤에 좀 이따가 자세히 한 번 더 대책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은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이 있다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라는 정도까지 세게 아마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모태펀드도 운영하는 방식 자체를 굉장히 다양화해가지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모태펀드를 만들어 보겠다. 소위 말해서 민간이 이런 부분에 펀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수요자 제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정부가 모태펀드를 거꾸로 만들어주는 방식. 아이디어가 좋으면 자금 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개별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 방향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펀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돈을 정부가 먼저 출연하겠다. 이런 지금까지 방식과 완전히 거꾸로 된 방식으로 민간의 수요를 중심으로 정부가 모태펀드가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민간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콜옵션, 소위 말해서 만기일 전에 자산을 미리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콜옵션 제도를 확대한다든지 민간 출자자들의 이익을 챙겨줄 수 있는 맞춤형 인센티브 도입 제도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민간 펀드들이 따라서 올 수 있도록 사모펀드, 공모펀드들이 모태펀드가 가는 방향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해서 그야말로 모태펀드가 이 민간 자금들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하겠다는 거죠. 지금 기업들이 가진 사내 유보금이 600조, 700조 이렇게 쌓여 있는데 소위 말해서 시장이 너무 적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 돈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바로 그 돈을 끌어내는 역할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한 모태펀드에서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기업 갑질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죠.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경우가 보통 이제 창업 자금이 없다든지 운영 자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좀 할만하면 싸그리 뺏어가 버리는 이런 대기업의 갑질이 가장 큰 문제죠. 아니면 빨대를 너무 심하게 꼽아가지고 숙주 자체가 생존을 못하도록까지 빨아내버리는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두 가지 정책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협력이익 배분 제도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 대기업이 협력사와의 협력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예 협력사업을 하기 전부터 이런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정부가 지원을 하고 또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협력이익 배분 제도에 따라서 이 기업들이 잘 되면 그 수익이 자동적으로 대기업들이 갑질을 못하도록 자동적으로 중소기업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현금 배분 또는 공유 기준을 법으로 마련해주는 이런 상생법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제정해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기업 활동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배분을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중소기업 내에서의 성과 공유 제도인데요. 앞서 젊은이들이 못 간 이유가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중소기업의 사장이 다 챙겨가 버린다든지 또는 지금 친인척들 이름 올려가지고 싹 빼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그 머리 싸매고 밤잠 안 자고 노력해도 그게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래 성과 공유 제도라는 것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기업의 주인이나 경영자뿐 아니라 기업의 종업원이나 관련된 분들도 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득이 발생했을 때 나눠 가실 수 있도록 성과급이라든지 주식 등을 사전에 약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상우 운영위원장이 지금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막 지금 정신없이 해가지고 듣는 나도 정신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한 건가 하면 이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중소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에 이익이 잘 배분돼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성과와 공유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재벌 대기업들이 다 가져간 거죠. 이 중소기업들에게는 조금만 준 거예요. 안 죽을 정도만 준 거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의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정하자라고 했는데 시정이 그동안 잘 안 돼 왔잖아요.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성과를 공유하자라고 했을 때 성과 공유의 첫 번째 단계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성과를 공유하는 건가 하면 대기업과 1차 협력회사, 그러니까 1차 하청업체하고 사이에 성과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럼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에게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들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거죠. 요걸 우리가 이제 이 협력이익 배분제도라고 그러는데 협력을 통해서 그 이익을 배분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 또 하청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 1차 협력사는 꽤 이게 규모가 큰 거예요. 다스 있잖아요. 예. 다스가 바로 이 1차 협력사예요. 그렇죠. 근데 다스도 2차, 3차 협력사로부터 또 이렇게 공급을 받거든요. 지금 각종 납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차, 3차 협력사들에게 1차 협력사가 또 성과를 또 배분해 줘야 되잖아요. 이 성과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상생이 확산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상생이 확산되도록 하려면 정부가 유인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인센티브 주는 방법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를 통해서 하는 거고 상생법이죠. 그리고 1차 협력사, 1차 하청이 2차, 3차 협력사에게로 성과를 넘겨주는 거는 이것은 1차 협력사가 그렇게 해주면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이걸 지금 기업들 간에 생태계에서 협력 이익을 서로 배분하는 방식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미래 성과 공유 제도라고 아까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런 이제 미래 성과 공유 제도는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는 이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안 가냐 하니까 지금 미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비전이 없어요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미래 비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미래 성과를 공유하는 거죠. 회사가 잘 되면 그 성과가 회사에서 일했던 근로자들, 노동자들하고 같이 가는 거다. 성과는 같이 먹는 거다. 이제 이런 비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 미래 성과 공유 제도인데요. 저는 요게 잘 되면 앞으로 유능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 미래성과 공유 제도를 도입하면서 올해는 1만 개의 기업을 미래성과 공유 제도 기업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1만 개. 올해 10,0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만 개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중소기업 10만 개가 미래성과 공유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중소기업이 청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길 가다가 공사장 옆에 프랭카드가 그려져 있는 걸 보면요. 이 공사장의 급여 지급 날짜는 매월 21일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막 걸려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그 눈여겨보신 분은 아마 보신 분이 꽤 있을 건데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공공발주할 때는 아예 이 공공발주의 내용 중에 임금의 부분을 명기를 해놓고 그 임금이 언제까지 지급되도록까지를 약정을 합니다. 그걸 어기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다음에 공공발주 용역에 못 오게 하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잘 안 되면 나중에는 임금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까지를 나겠다 하니까 이제 적어도 공사해가지고 돈을 못 받는 일은 없어지고 기업이 돈을 좀 늦게 받아도 근로자들이 월급을 못 받는 일은 없게 만드는 부분을 400조를 쓰는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에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금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이익까지도 나누어서 중소기업이나 그 하청기업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상생협력제도의 한 파트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잘 못 느끼죠. 중소기업 하진 않으니까. 근데 획기적인 발전들이 많네요. 그럼요. 독일 같은 데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자기 좀 말 안 들어주면 아빠 나 그러면 공대 가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독일에서는 공대에 가는 것이 굉장히 큰 그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 보람찬 일로 평가가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는 해당 공과대학 교수가 어떤 특허나 기술을 개발하면 그것이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한테까지 배분이 되도록 스탁옵션으로 배분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술료의 배분이라든지 특허권에 대해서 배분을 제도화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수 연구실에 들어와서 줄만 잘 서면 한두
해의 노력만으로도 평생의 살 길이 보장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니까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공과대학 교수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고 어떻게든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교수님을 설득해서 그 연구실을 들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독일이 세계 최강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교수들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공공도서관 같은데 그 대학에서 고용 못하는 교수를 도서관에서 고용한 다음에 그분들이 이런 중소기업들 지원하게 해주고 그 이익을 배분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 해당 기업에 속한 근로자 종업원들부터 기술료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스톡 옵션이라든지 또 그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배분되게 하면 중소기업 가는 것이 손해가 아닐 수 있고 오히려 더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고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직성하게 커가지고 이익이 나면 재벌 대기업한테 뺏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 경영자나 창업주들도 굉장히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분하고 스톡옵션을 나눠줄 수 있는 옛날에는 사실 뺏고 싶어서 뺀 게 아니고 자기가 일정 정도의 지분을 가지지 못하면 기업을 통째로 홀딱 먹힐 우려가 있으니까 또 절 수 없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준다면 충분히 중소기업에 가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희망과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부죠. 혁신형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우수한 우리 청년 인재들이 그 혁신형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별로 이윤을 못 남겨가지고 기업이 어렵더라도 미래를 보고 미래 비전을 바라보고 거기서 이제 버티고 있으면서 R&D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나중에 고부가 가치를 만들게 되면 그 성과가 기업의 주인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성과가 공유되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 미래 성과 공유제를 정부가 확실하게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유능하고 야심만만한 전도가 유망한 청년들도 과감하게 이제 중소기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미래를 한번 꿈을 꾸어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런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년 고용 문제가 그냥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가지고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2년만 거기서 일을 하면 2년을 딱 마쳤을 때는 통장에다가 돈이 가득 쌓이도록 해주겠다. 이게 바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그래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2년만 일하면 통장에 얼마가 쌓이느냐? 1,600만 원과 이자가 딱 누적되는 거예요. 자기 월급 받는 거 빼고. 와.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청취자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나야만 돼요. 중소기업에 다 취업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고용부에서 2년에 걸쳐가지고 9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줍니다. 2년에 걸쳐서 900만 원을 쪼개가지고 통장에다가 넣어줘요. 6개월 단위로 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900만 원 들어갔죠. 그리고 기업이 400만 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근로자 당사자가 300만 원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2만 5천 원씩 넣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뒤에는 이게 1,6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2년 딱 하고 이제 그만두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30돈을 1,600만 원 가지고 뭐 다른 걸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쭉 중소기업에서 더 일하면 희망이 있겠다 싶은 사람들은 더 있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있게 해주는가 하면 이게 2년 더하기 3년 그럼 뭐 5년이 되는 거잖아요. 혹은 2년 더하기 5년 그럼 7년이 되잖아요. 이렇게 있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을 주는가 하면 기업에게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그리고 근로자 당사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50% 감면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근로자들에게 400만 원을 추가로 더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는 지금 중소기업에 꾸준히 정규직으로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과거 정부에 비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청년들이 한 가볼만하다 싶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여기 담겨 있다. 그런데 실제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은 뭐 이장희 대표님 말씀하셨지 혁신형 중소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사실은 임금 따먹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루틴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느끼는 대기업의 가치의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엄이거든요. 우리 푸른 나무님께서도 그 기업을 해보셨으면 아마 이 경험이 엄인데 이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엄 때문에 망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자 도산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엄인데요. 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거나 단가를 후려치거나 또 필요하면 자기들이 싹 잡아먹을 때 이 엄을 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엄 제도를 근본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방치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어음 제도를 폐지하고 그 공간을 뭐로 채우겠냐면 첫째는 전자어음 제도를 이용 대상을 전 법인으로 확대하겠다. 이게 뭐냐면 어음은 발행인과 수취인 두 사람 사이에 그 정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중간에 은행을 끼워가지고 전자어음은 은행이 보증을 해야지 발행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안 되면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그 책임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조기에 만일 이걸 할인을 해가지고 약속된 뭐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빨리 받고 싶으면 할인 또 은행을 통해서 직접 받도록 해주면 저도 음 때문에 못 받아서 망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이런 것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하도급 거래에서 음보험을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입을 의무화해서 음의 발주업체가 부도를 내버리면 그 보험에서 메꿔주는 그런 형태로 해갖고 물론 발행하는 보증보험료는 이 발주업체가 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청업체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렇게 하고 정책 지원 중소기업의 약속음 발행은 축소하도록 이렇게 해서 상생결제 시스템이나 하도급 지킴이 제도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대체결제 수단 음이 아닌 다른 다양한 대체 결제 수단을 활성화해가지고 약속음을 전체적으로 이제 축소하고 폐지한다는 것인데요. 매출 채권 보험을 중앙정부가 인수하는 규모를 늘려버리면 이게 음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음이란 게 첫째는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서 6개월이나 1년, 심지어는 2년, 3년짜리도 있더만요. 미치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돈은 받았는데 당장 현금이 안 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그걸 현금으로 바꾸려면 이제 할증을 해야 되는데 할인율이 20% 30%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눈 뻔히 뜨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할인하면서 20% 30%를 떼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는 이제 없애겠다. 아예 폐지하겠다. 이 요음이요.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원래 취지는 당장 돈은 없는 회사가 나중에 돈 들어올 거에 대한 확실한 그 계약을 갖고 상대방한테 약속해주는 거거든요. 몇 월 며칠까지 돈 주겠다고. 그렇죠. 근데 대기업들이 어음 발행하고 이건 나쁜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내 유보금을 몇백 조씩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어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갑질하는 거잖아요. 당장 못 줘. 돈 들어와야죠. 돈 많이 있는데 그 돈 니들한테 못 줘. 이거야. 이자 비용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거지. 이자 비용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 실무자들이 이제 몇 개월짜리 끊어주냐 가지고 또 리베이트 받아먹고 또 자기 퇴직 직원들 저 산학 하청기업에 박아놓고 이런 온갖 갑질의 매개체가 바로 음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음제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일본 정도만 남아있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흔한 제도는 아니거든요. 없애도 충분히 기업은 잘 돌아가고 산업도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제가 맺혀서 그래 맺혀서 어음이 그래도 뭐 한 두 달 후에 들어올 게 있어서 나도 돈 줄 거를 그쪽에 이렇게 맞춰 놓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어음을 쉽게 표현하면 부도내버리면은 뒤로 계속 다 연쇄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음제도 없애야 됩니다, 진짜 이거.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이제 규제 완화. 이 보통 박근혜가 무슨 규제를 물에 빠뜨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든지 뭐 길로틴을 도입하겠다든지 했는데 그거 결국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액티브 X 폐지한 게 이번에 겨우 이제 정부가 도입을 해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못할 거면서 뭐 그렇게 뻥을 많이 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던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 이거 참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많이 했는데 지역의 범위뿐만 아니고 신기술이나 신서비스 같은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해당 규제가 없는 이런 지역 혁신 성장의 특구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최근에 보셨을 건데 드론을 띄우려면 국방부부터 온갖 항공 규제를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국방부는 아예 인허가를 안 해주니까 드론을 띄우고 싶어도 띄울 수가 없는 거죠. 아마존에서는 이미 드론을 가지고 택배를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약간씩 띄우는 건 모르지만은 상업적으로 드론을 띄우기 시작하면 그게 전부 불법이 돼버립니다. 항공법에다 보안법에다 뭐 온갖 것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특정 지역을 정해가지고 여기는 기존의 다른 법들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마음대로 띄울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드론 택배라든지 온갖 사업들을 여기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혁신 성장 특구, 이것이 바로 이제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 혁신 성장 특구라는 개념인데요. 그 지역에는 규제 신속 확인. 소위 말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일을 없도록 한다든지 임시허가. 우선 임시허가를 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또는 실증 특례제도. 네가 이런 거 해갖고 효과 있다고 증명하면 우리가 인허가 해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해당 사업이 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가 생명공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잠재력이 있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될 것들은
오히려 이번에 세월호 같은 사태에서 보듯이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대기업과 가진 분들의 좋은 일만 시켜주고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게 만들었는데 진짜 해야 될 규제들 실패하는 것들은 돈이 들고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세부적으로 이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시각청에서 인허가를 해주라 해도 관련된 규정이 없으면 사무관 책상 서랍에서 몇 년을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나를 설득해봐. 이것이 정부 부처의 인허가권을 가진 분들이 하는 작태였습니다. 이거를 좀 바꿔보려고 우선은 특구라든지 이런 다양한 행태로 해서 임시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실제로 가능한 것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어서 혁신 산업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를 이제는 직접 현 정부에서 시행을 먼저 하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 갖고는 안철수 대표가 딴 소리를 못할 겁니다. 근데 할 거예요. 아니 이거 안철수가 하락했던 거잖아. 지금 안 한다고 막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딴 소리 하긴 해. 좋아해야지. 지금 야당들은 자기들이 공약했던 거는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잘 되는 거 그거를 못 보는 거죠. 아니 이거 사실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게 이게 진보 진영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당이라든지 노동계,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 늘 반대해왔던 거고 오히려 보수 쪽에서 강력하게 이거 밀어붙이자고 했던 거고 그 선봉에 있었던 사람이 안철수예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했어요. 그래서 왜 그럼 이걸 하시겠다고 그랬냐? 이게 혁신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혁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 섞인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럼 대통령은 이 시민사회단체 우려를 알고 있으면서 왜 이걸 하겠다고 하셨느냐? 그리고 대통령께서 막상 민주당 당대표 할 때는 이걸 안 하셨거든요. 이게 그때도 쟁점이었는데 근데 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하시는가 하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요. 규제를 완화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규제를 완화해놓고 나면 이 재벌 대기업들의 전횡이 날아들면서 결과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의 건강권이라든지 생명권이 훼손됐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이번에는 자신 있다 이거 믿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특정한 지역 같은 거 어떤 샌드박스를 딱 정해놓고는 그 안에서 한시적으로 일단 풀어보겠다. 그럼 여기에서 새로운 것들이 막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과를 봐가지고 부작용이 있는 거면 그 이후에 확산을 안 시키는 거죠. 부작용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겠다라고 싶으면 그 부분은 다시 또 영역을 넓혀가지고 세상에 내놔가지고 여기서 상품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 이제 믿음인데요. 과거 야권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했던 거는 못 믿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우려 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크게 반발은 안 하고 지금 우려 섞인 눈으로 그야말로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낸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참여정부 때 의약품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너무나 이제 힘들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서 시약청장을 저희가 채용할 때 미리 대통령에 앞서서 제가 그 1대1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약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주고받고 질문을 하면서 이 인허가가 너무 느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산업 발전을 붙잡고 있고 또 필요한 분들이 약을 못 쓰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아주 답을 잘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 그 의외로 내용을 잘 아시더라고요. 인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들이 소위 말해서 보틀넥 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데가 첫째는 해당되는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너무 몰라서 인허가를 못 해준다. 또 하나는 책임지기 싫어서 못 해준다. 왜냐하면 자기가 인허가 해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 해당 부서를 못 찾아가지고 시약청 내에서도 이과 저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요구한 게 부처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예를 들면 인허가 건수가 하나 있으면 그 인허가와 관련된 책상 위에다가 그 서류를 갖다 놓고 그 모든 해당 과목들 다 와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도록 그러면서 서류가 이과 저과 옮겨다니면서 과 내에서 고문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거 참 획기적이고 좀 진양적이다 싶어서 제가 그분을 이제 지역청장으로 임명합시다 하고서 추천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청장 후보가 되신 분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모르는 거는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인수제도라든지 또 해외 유학 파견이라든지 또 관련 전문 능력이 가진 개방형 공무원 채용을 늘려주십시오. 이걸 요구하고 세 번째는 쪽수가 너무 적습니다. 산업 발전을 키우려면 사실은 교재가 따라서 가야 되는데 신약을 개발할 초기 단계부터 이 인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연구해가지고
그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좋은 인허가 규정과 제도와 기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쪽수가 좀 늘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시각청에 공무원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도 그때 같이 좀 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그 정부 바뀌고 또 시각청장 바뀌고 하니까 지금 흐지부지 돼버리는데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특허청이 어마어마하게 컸었습니다. 여러분 저 대전청사에 가보면 특허청이 한 건물을 다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우수한 정부 부처 중에서 박사급 인력이 제일 많은 데가 특허청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특허청이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별일사 자격증을 몇 년 동안 그냥 나눠주기도 했었어요.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좋은 인력들이 와서 특허를 빨리빨리 내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한 것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굉장히 큰 동력이 됐는데요. 이제는 특허뿐만 아니고 식품 안전이라든지 의약품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부분에서도 산업 전기 기술이라든지 뭐 건축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이제 필요한 인력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그 유능한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되도록 하려면 이 부분 돈을 안 쓰면 결국 자기들이 갑질할 수 있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는 인허가권이 자기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걸 늦추고 미룰수록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많아지고 반대급부가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 상호감시 시스템에 더해가지고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들 많이 있도록 하는 거. 그걸 해야지 실제로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허가나 규제를 소극적으로 안 된다라고만 볼 게 아니고 필요하고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세상은 막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부처 내부적으로 안 바뀌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 이야기는 이전에 한번 한 2, 3개월 전에 방송을 우리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평상시 때 워낙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게 부처를 개혁하려고 할 때는 예전에 그런 식으로 일이 왔던 사람들을 다 다시 깨워내서 옛날처럼 일하면 안 돼. 요 방식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이번에 지금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이 일단은 뭐 사회적으로 조금만 뭔가 좀 갈등이랄까 논란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계속 부추기는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많이 겪는 분들인 건 사실이잖아요. 초반은. 일단 어쨌든 간에 장사가 뭐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이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 대책하고 자영업자 대책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사실은 임금의 인상에 따른 부담보다도 본래 가맹점주들을 갑질하는 중간에 메인의 그 본사의 갑질이 사실은 더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백종원의 백다방이 최저임금 인상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을 가맹 수수료와 이익금 배분을 낮춰주는 것을 해가지고 김영부 노동부 장관이 현장 방문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그 아주 모범 사례로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제도적으로 막도록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치 지금 부동산 대책에서 개발 관련된 이익 환수 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당신이 이 부동산이 재개발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4억 원이 아니고 8억 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거래가 떨어지고 막 이런 식의 반응이 생기듯이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이나 가맹점주 협동조합 또는 가맹점주 연합회 같은 것들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또 육성해주고 한다면 이분들이 본사하고 협상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본사에 바쳐야 될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부의 권한과 규제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혁신형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안 되는 산업을 빨리 접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거는 시장의 기능에 의해 가지고 접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혁신형 소상공인을 2022년까지 한 15,000명 정도를 발굴해서 이 부분에 정책 지원, 또 판로 지원,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생활의 달인에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프로 중에 하나가 칼을 연마해서 만드는 기술을 가진 분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전부 그 공장에 일하는 분들이 70대 후반이신데 50년씩을 다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공장에서 프레스로 팍팍 찍어내는 칼에 비해서 굉장히 강도도 높고 뛰어나고 품질도 좋고 한데 이게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분 선전 많이 하는 홈쇼핑에 팔리는 그 칼하고 비교해가지고 별로 차이를 국민들이 모르니까 공장 생산 칼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한 자루에 3,000, 5,000원이 돼버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투자해서 만든 칼들이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것이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또 그 인정 시스템 이런 걸 해서 여러분 일본인 주방장들이 쓰는 칼들이 국내에서 나온 칼을 안 하고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는데 굉장히 고가인 거 아시죠? 그런 칼을 만들어내는 분들은 정말 수백 년 동안 장인으로 이어오신 분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칼을 만든 분이 계신데 일본 칼은 브랜드 네임이 있으니까
50만 원, 10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사는데 우리나라 칼은 그 정도 수준 된 칼도 5천만 원에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육성해주고 홍보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교토에 가면 중소기업들, 그 수백 년 된 전래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이 일본의 기술력의 핵심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교세라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예. 도자기 만드는 교토 세라믹이라는 그 중소기업인데 몇백 년 된 곳인데요. 여기에서 자기들 세라믹 도자기 굽는 기술을 타일로 만들어가지고 디스커버리하고 우주왕복선에 이걸 팔거든요. 몇 천도의 고열에도 견딜 수 있고 열전도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일본의 도자기 기술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세라는 지금 세계적인 무기재료학의 최첨단 기업이 됐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더 원조인데. 그럼요. 아, 예, 바로 그런 식으로 조금만 기술력을 더 첨가한다든지 그걸 과가해준다면 국내에 있는 아주 유망한 기업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클 수 있는 기업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을 새로 개발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잘 키워주는 그런 형태로 탁월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을 발굴해서 소상공인 간의 그 세대 간 기술 전수라든지 기술력 강산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판로를 위한 확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중견기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시야를 돌려서 이제 소공인, 이 소공인이잖아요. 기술력을 특정 분야에 좀 가지고 있는 이 소공인들 같은 경우에도 R&D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측면 지원해주고 그리고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좀 정부가 홍보도 해주고 왜냐하면 홍보 능력이 없잖아요. 뭐 소공인인데요. 뭐 조그마한 회사 뭐 한 5명, 10명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특정 뭐 칼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내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이제 정부가 도와줘가지고 홍보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이게 마케팅 같은 경우 마케팅 중요하게 팔려야 되잖아요. 뭐 팔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공공부문에서 이런 좋은 물건들을 좀 구입해 주는 거 뭐 이런 것까지도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서 어쨌건 이게 혁신의 싹을 가능성을 중소기업 특히 소공인 이쪽 분야에서도 싹을 틔워내는 거 이런 노력을 좀 하겠다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봐도 어쩌면 그 중요성이 기재부만큼이나 중요한데 지금까지 청으로 있었던 거고 요거를 부로 만들어서 지금 장관 하나 만들기도 어려웠고요. 근데 실생활에 와닿는 정말 정책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건 아주 극히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마지막으로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꼭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 자체가 없거든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일단 법으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위 말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안을 제정하겠다. 정부 주도로 제정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상권의 특성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쇠퇴해가지고 상권이 다 죽어버린 지역, 그러니까 구도심 지역이라든지 상권이 옮겨간 지역에서는 사전적으로 그 상권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자율 상권 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건데 대신에 이 지역이 활성화되면 임대료를 높이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도록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형성된 것을 전제로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홍대라든지 또 성수동이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키워놨더니 땅 주인 집주인들이 썩어라 땅 뺏어 먹어버리고 또 팔고 도망가버리고 정작 개발한 사람들은 쫓겨나는 이런 형태들을 아예 막도록 여기는 자율 상권 구역이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와서 그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으로 돌아가도록 정부가 보장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법으로 제도화하겠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상당 부분 이제 임대료가 상승해버린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사후적인 상권 내몰림을 방지하는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 임대차 계약객 청구권, 소위 말해서 임대를 재계약할 때 현재는 5년까지만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 한 10년까지 늘려서 보장한다든지 임대료도 현재 9% 정도이죠. 그런데 이것을 5%로 낮춰가지고 그 이상 인상하지 않는다는 그 협약이 되면 그 부분 돼서 정부가 지원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고 그 지역이 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정도까지를 발표했고요. 만일 이래도 안 된다면 이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조세에 관련된 정책을 갖고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임대료를 많이 받는 업자들이나 건물주는 조사해가지고 추가 환수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꼭 아파트에만 하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정책만 그거 해봤자 타고 또 임대료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대부분 나타나니까
어쨌든 지금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최대 9%까지 돼 있는데 이걸 규모가 작은 경우 그런 경우는 뭐 지금 5%까지 지금 내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일이나 유럽 경우를 보면 이 건물 갖고 있는 사람, 건물주잖아요. 이 건물주가 너무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주가 하느님만큼 높은 곳에 있어서 그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조물주 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건물주를. 근데 진짜로 유럽, 특히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건물주가 너무나 평범해요. 우리 이웃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를 절대로 지 맘대로 못 높여 받는 거예요. 이게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 요율이라는 거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지역 전체 사회에 평균적 요율이 적용되도록 해놓고 이게 더 받으려고 하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정부 당국에. 굉장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규제에 대해서 이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동안에 규제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안 해가지고 노동권에 대한, 환경권에 대한, 건강권에 대한 각종 그 규제 같은 거는 다 완화해가지고 규제를 안 하는 바람에 노동자나 보통 사람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필요한 곳에 규제를 안 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저는 이게 기존의 자산에 대한 규제예요. 자산 이거는요, 일종의 특권이거든요. 이러한 렌트, 지대, 특권, 이게 우리 사회에 너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면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금수저, 흑수저라고 하는 이 수저 계급론을 덜먹거리면서 우리가 지금 자탄에 빠지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온 데는 정말 너무 할 정도로 심각한, 정말 규제해야 될 것이 규제를 못한, 그래서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는 이제 과감하게 규제 잣대를 좀 갖다 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좀 혁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좀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조금 한번 풀어가지고 혁신의 역량이 살아나는지를 한번 지켜보는 그런 것도 이제는 좀 필요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보 진영도 조금 여유를 갖고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1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이 내용 중에도 말을 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하려면 할 수 있겠다.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정치를, 행정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최근에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중산층과 서민의 당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참 난감하더만요. 그러면 성주기업 벤처부에서 발표한 지역상생협약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젠더플렉션 방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연히 그러면 자유한국당에는 찬성해 주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름은 그렇게 뭐 중산층 서민을 내걸었지만은 지난 10년 동안 재벌 대기업 또 건물주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 봉사해왔던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정당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고 그 정부의 움직이는 철학이 바뀐다. 홍종학 장관님이 경실련에서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오셨고 또 배지 달고 국회에 계셨을 때는 을지로위원회를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분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분의 방향하고 같을 때 이분이 가진 어떤 경험과 노하우, 지식들이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짜 누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또 어느 당이 중산층과 서민 또 중소기업을 위한 정당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개별 사안들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검증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세상의 어떤 상황들이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야당이요.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국민들로 인기 얻는 방법은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확대를 주장해야 됩니다. 야당들이 보수든 진보를 떠나가지고. 그럴 때만이 그 지지율을 뺏어올 수 있는 거지 어떤 아젠다로도 흔들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요. 그 실질적인 어떤 행정의 노력, 이게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 아닌 실질적인 어떤 행정 집행, 노력 등을 통해 가지고 나라 전체가 바뀌는 아주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날씨 추운 날씨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 따뜻한 날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